여러분 안녕하세요. 양쌤튜브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 소화계통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지난주까지 근골격계 했었고요. 이번엔 소화계통이고 이걸 이어서 호흡계통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화계통, 우리 근육을 움직일 때 에너지 ATP가 필요하다고 했었잖아요. 그 ATP가 어디서 오냐? 다 우리가 먹어서 만들어내는 거죠. 그죠? 미토콘드리아가 대사하기 위해서는 영양소와 산소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소화계통을 통해서 음식물을 섭취하고 소화하는 과정에서 그 영양소들이 흡수가 되는 거죠. 그죠? 이 흡수하는 것이 끝없이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 뇌 속에 시상하부에는 섭식중추 그리고 이제 배불러 그만 먹어도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포만중추 그리고 음식중추가 존재를 합니다. 이것들이 먹는 양을 조절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기계적인 소화 앙앙앙앙 씹어서 삼키는 저작 그리고 분절 연동 운동을 통해서 이제 내부 장기에서 꿈틀꿈틀 음식물들이 이동을 하게 되고요. 화학적인 소화로는 입에서 나오는 아밀라제, 위에서 나오는 위액, 또 뭐 소장에서 나오는 그런 소화 효소들, 이런 것들 소화 효소나 혹은 가수분해 과정을 통해서 결국 음식물이 어떤 우리가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영양소들로 분해가 되게 됩니다. 흡수라 함은 소화작용으로 인해서 생겨난 아미노산이나 당이나 지방산 글리세롤을 몸으로 받아들이는 거고 대부분의 흡수는 소장에서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혹은 오늘 밥 소화 되게 잘 됐다. 우리가 이렇게 느낄 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소화신경이나 미주신경 혹은 호르몬의 영향으로 소화가 잘 되기도 하고 소화가 잘 안 되기도 하죠. 우리 막 긴장하면 소화 잘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런 소화 촉진 물질에 영향을 받는 것들이에요.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소화계통 구조 그리고 영양을 분해하는 과정까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화계통의 구조입니다. 제가 앞서서 소화계통은 입에서부터 해서 먹는 것부터 쭉 내려가서 한 9m 정도 관을 형성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 관은 지금 여기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이런 텅 빈 빈 장기라는 모양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이 장기는 음식물이 안으로 지나가는 안쪽에 있는 속 공간 그리고 이 장기를 가진 장기 공간 마지막에 바깥을 싸고 있는 장막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안쪽은 점막, 우리 입 안에 했을 때 점막 있죠? 그죠? 뮤코사 점막이고요. 그리고 이 점막 안쪽에는 이제 장기를 움직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근육층, 머슬 레이어가 존재를 합니다. 보통 머슬 레이어는 2층, 2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감싸는 돌림 근육 그리고 바깥쪽에 세로 근육이 존재를 하면서 이것이 이렇게 줄었다 늘었다 한다든지 꿈틀꿈틀 한다든지 이런 운동을 하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바깥을 싸고 있는 매끈매끈한 장막 세로사로 소화관이 3층이 구성이 됩니다. 이 세로사에는 장막도 있고 그리고 거기를 싸고 있는 장액도 있어요. 그래서 매끈매끈하게 움직이면서 장기끼리 서로 부딪히거나 꼬이거나 긁히거나 이런 일을 마찰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죠. 자, 소화관이 어떻게 3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뮤코사 그리고 머슬 레이어, 세로사 이렇게 3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점막은 안쪽에서부터 점막 상피세포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 점막 상피, 그리고 점막 고유층, 점막 근육판, 점막 밑층, 점막 하층으로 이루어지고요. 근육층은 보통 몇 층이다? 2층이다. 어떤 근육? 민무늬 근육이다. 우리 뼈대 근육, 심장 근육, 민무늬 근육 공부했었죠. 앞서서 몸을 움직이는 데 쓰는 근육이 뼈대 근육이고 심장을 쾅쾅 뛰게 해주는 펌프 작용을 하는 게 심장 근육 그리고 내부에 있는 장기, 잘 지치지 않는 장기, 민무늬 근육 있었고요. 이 어떤 층? 2층으로 주로 되어 있다. 속돌림 근육과 바깥 세로 근육으로 되어 있어서 근육의 수축 이완을 통해서 음식물이 분절되기도 하고 이동되기도 한다는 역할. 자, 소화관은 장막으로 표면이 덮여있고 장막 이름 뭐였죠? 세로사였죠? 세로사로 덮여있고 장막 표면은 소량의 장액으로 덮여있습니다. 장액은 장막 표면에 접혀있는 거기 때문에 세로사 액체 플루이드 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 이 그림 여러분 교과서에서 많이 보셨죠? 이제 소화계통 전체를 나타내는 그림이고요. 음식물이 지나가는 길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크게 나눠보면은 우리가 음식을 왁왁왁왁 기계적으로 씹어서 꿀꺽 삼키는 이쪽 얼굴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거기에서 식도로 쭉 이어주면 위가 나올 거고요. 위 이름 스토먹이죠. 위에서는 위산이 나오면서 음식물을 이렇게 죽처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요. 죽처럼 만들어준 다음에 음식물을 슉! 그 다음 장으로 보내죠. 장은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장이 나눠져요. 작은 창자 그리고 큰 창자입니다. 작은 창자는 여기 안쪽에 들어있는 이 작은 부분들이 작은 창자이고요. 큰 창자는 배 바깥을 둘러싸고 있는 이 큰 것이 큰 창자예요. 그리고 작은 창자는 세 가지로 나누어져요. 샘창자, 빈창자, 돌창자. 여러분 12지장 들어보셨죠? 12지장이 바로 이 샘창자고요. 영어로 듀오데넘입니다. 그리고 빈창자가 공장, 돌창자가 회장이라는 이름을 하고 있고요. 공장은 이름은 제주넘, 회장은 일리움이에요. 이 세 가지가 소장이고요. 그리고 대장은 소장이 처음 뿅 넘어가지고 만나는 곳이 막창자, 맹장이라고 부르고요. 맹장, 영어로는 시쿰. 이 맹장이 우리가 맹장염 하는 그 맹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거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소장이 처음 만나는 맹장 시쿰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잔록창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창자의 개념인 거죠. 콜론, 결장, 창자인데 올라가는 부위는 상행결장, 어센딩 콜론, 가로로 가는 부위는 가로결장, 트랜스버스 콜론, 그리고 내려가는 부위는 하행결장, 디센딩 콜론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전체가 뭐다? 그냥 잔록창자, 결장, 콜론이라고 부르고요. 이 콜론이 지난 다음에 이제 항문으로 가야 되겠죠? 이 대장이 이렇게 약간 S자 모양으로 휘어지고 있어요. 이 부분을 구불잔록결장, S자 결장, 시그모이드 콜론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대변이 모아져 있는 곳, 직장은 어딨죠? 렉텀, 그리고 항문, 에이너스까지. 그래서 음식물을 꿀꺽 삼켜서 식도로 넘어오고 위로 넘어온 다음 위에서 소장을 거쳐서 대장에서 직장, 항문까지 나오는 게 이 소화계통의 구성입니다. 이제 우리가 요것들을 각각 뜯어서 각각의 이름도 외워보고 특징적인 기능도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지금은 많고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여러분이 찬찬히 하나씩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고요, 이거는. 그리고 우리가 몸에서 이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이해도 잘 되는 편이에요. 요거 같이 보시고 그 뒤에 그림 공부 같이 하시면은 여러분께서 소화계통 뿌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소화계통 음식물이 꿀꺽 들어오는 입이죠. 입 오랄 캐비티라고 부르고요. 입의 대표적인 작용은 왁왁왁 씹는 저작작용, 그리고 맛을 느끼는 미각은 어디서 느끼죠? 보통 혀에서 느끼죠. 그리고 숨 쉬는 것, 그리고 말하는 것을 보조하는 기능을 하고 있어요. 입안의 구성은 입술, 구순, 립 알죠? 그죠? 그리고 하나 기억해야 될 부분이 여러분들 입천장 9개 기억을 해두세요. 팔레이트, 그리고 치아 있죠? 티스, 혀, 텅, 그리고 침샘, 셀리버리 글랜드. 요것도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는 낯선 게 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 두 개는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입천장 뭐다? 팔레이트, 침샘 뭐다? 셀리버리 글랜드. 나중에 뒤쪽에 다시 나올 거거든요. 그때 자세히 기능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입천장은 어느 부분이냐면 여러분이 혀로 입천장 이렇게 딱딱딱 만져보시면 딱딱한 부위가 있어요. 이 부분이 입천장이에요. 입천장은 그 입에서 약간 앞쪽은 단단한 입천장에서 하드 팔레이트라고 하고요. 이 뒤쪽 목젖에 가까운 쪽은 좀 보들보들 뼈가 없는 거죠. 그래서 소프트 팔레이트, 물렁 입천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입 안을 구성하고 있는 점막의 이 점막 상피는 중층 편평 상피로 이루어져 있어요. 중층 편평 상피가 어떤 거냐면 바로 요거죠. 중층, 여러 개의 층으로 이어져 있는데 입의 점막에서 가장 가까운 쪽은 편편하고 납작한 상피세포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입안에 상피세포 검사를 할 때 면봉으로 요 부위를 이렇게 긁어내가지고 이 중층 편평 상피세포를 세포 모양을 확인하고 검사하는 과정을 거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팁으로 하나 알려드릴 게 있는데요. 우리 이 의학용어나 이제 해부생리학, 의학용어 같은 데선 굉장히 많은 단어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단어들을 무조건 다 하나하나씩 다 외우려면 끝이 없고요. 서로 연관지어서 이어가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렇게 해부생리학 우리가 기초를 다질 때 이 기초 단어를 암기를 하시면 여러분께서
다른 단어를 추가로 몇 개를 그냥 거저 얻어 외우실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예시가 바로 여기인데요. 여러분 아마 의학용어 지금 챕터 1, 2 하면서 접두사, 전미사 이런 거 배우시면서 뒤에 ITIS가 붙으면 염증이다라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ITIS가 뭐 셀룰라이티스, 아펜타이티스 이런 티스로 불리는 단어들이죠. 입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잇몸을 진지바라고 불러요. 진지바, GINGIVA가 진지바 잇몸입니다. 근데 잇몸에 염증이 있다. 그러면 진지바 더하기 ITIS겠죠. 진지바이티스, 치은염, 잇몸 염증이고요. 그리고 목에 보시면 여기 톤실이라고 있어요. 편도죠. 여기 톤실 오랄 소프트 팔레이트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이 톤실이라는 게 편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편도염, 감기 심하게 들고 하면 꼭 편도 묻는 사람들 있잖아요. 톤실이 편도인데 거기에 우리 알고 있는 ITIS 붙으면 뭐다? 톤실라이티스, 편도염이 됩니다. 그래서 진지바를 알면 진지바이티스 알 수 있고요. 톤실을 알면 톤실라이티스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입 안에서 생기는 염증들 대표 단어도 2개 알아봤어요. 자, 입천장 국의 팔레이트 말씀드렸죠? 입을 아 하고 벌렸을 때 이렇게 목젖이 있고 목젖에서 이 치아와 가까운 곳은 단단한 하드 팔레이트고 목젖에서 좀 더 목젖과 가까운 부분은 보들보들한 물렁 입천장 소프트 팔레이트입니다. 이 하드 팔레이트는 위턱뼈와 입천장뼈를 토대로 이루는 앞부분인 거죠. 소프트 팔레이트는 뼈가 없고 근육만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물론 이게 지금 해부생리학엔 딱 해당되는 과목은 아닌데 우리가 질병에 대해서 배울 때 굉장히 많이 나오는 질병이죠. 구순 구계열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크레프트 립 앤 크레프트 팔레이트. 구순만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크레프트 립만 진단명인 경우도 있고, 크레프트 팔레이트만 진단명인 경우도 있고요. 둘 다 크레프트 립 앤 팔레이트가 진단명인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면 구순열이 따로 있고요. 구계열이 따로 있거든요. 구순열 같은 경우에는 입술이 이제 트어진 거고요. 구계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입천장 구계가 트어진 겁니다. 어떤 사고에 의해서 트어진 게 아니라 선천적인 기형인 거죠. 아기가 씨앗에서부터 이렇게 만들어질 때 어떤 선천적인 이유로 뭐 외부의 그런 환경의 이유로 이 부위가 딱 이렇게 닫혀야 되는데 닫히지 않고 열린 상태로 태어난 거예요. 여기 보이시죠? 요거는 단순 구계열만 있는 형태이고요. 요 아기는 보시면 이 위에 있는 구순열과 구계열이 동시에 있어요. 근데 이 입천장 팔레이트가 어떤 곳이냐면 입안의 위쪽 벽으로서 코어의 바닥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팔레이트가 크레프트 열려있는 경우에는 코랑 입이 서로 뚫려서 소통을 하는 거죠. 그러면 아기가 분유를 먹을 때 이게 막 코 뒤로 넘어갈 수도 있고 발음도 세고 좋지 않겠죠. 그래서 이게 조직이 적절히 붙지 않거나 이제 이런 경우에는 수술을 해줘야 되는데 구순 성형술, 입술 성형술은 생후 3개월 이후에 해주고요. 이후. 구계 성형술은 생후 12에서 18개월 이후에 하도록 권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발음의 교정, 발음을 형성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 교정해주고 하죠. 크레프트 립 앤 크레프트 팔레이트 요 단어들 여러분 기억을 해두시고요. 이 단어의 원천은 뭐였죠? 하드 팔레이트, 소프트 팔레이트가 열린 것이죠. 입천장 구개의 팔레이트였어요. 자, 두 번째는 치아입니다. 자, 치아는 워낙 전공하시는 분들이 세부적으로 전공을 하기 때문에 이제 치아 관련해서 전공하는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그렇게 자세히 알 필요는 없어요. 이 티스라고 하는 거 우리 알고 있죠. 그래서 티스, 아틀란티스 할 때 그 티스입니다. 아틀란티스랑은 달라요. 자, 티스. 티스이고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치아가 이렇게 생긴 건 알고 있죠. 치아에서 우리가 악각 씹는 부위가 치아, 머리, 치관, 덴탈 크라운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쪽이 이렇게 이제 손상된 경우는 크라운을 씌운다라고 하는 게 이 뚜껑 모양, 이 부분을 씌운다라고 하는 건데 이 부위는 치아에서 가장 단단한 사기질, 범랑질, 에나멜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에나멜질. 치아에서 가장 단단한 부위는 어디인가? 보기 1 에나멜질, 보기 2 상아질, 보기 3 시멘트질. 그럼 답은 에나멜질인 거죠. 요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아기들은 치아가 20개고 이 20개 치아가 홀랑 다 빠지고 나면 성인 치아 32개 된다는 사실이 있고요. 자, 그리고 요거는 우리 센스로 하나 기억해 두자고요. 치아는 각각 이름이 붙여져
치아는 각각 번호가 붙여져 있어요. 어떻게 번호가 붙여져 있냐면 우리 RLQ, 뭐 RUQ 기억나시죠? 위아래 이렇게 나눠가지고 복부에서 뭐 라이트, 로얼, 쿼드런트 이렇게 하면 우하복부, 뭐 4분면 이런 거 했던 것처럼 치아도 오른쪽, 왼쪽, 위아래를 우선 나누고요. 그 나눠져 있는 걸 기점으로 이 앞니에서부터 1, 2, 3, 4, 5 이런 식으로 번호를 매겨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왼쪽 아래에서 아랫니에 앞니를 표시한다. 그러면 아래턱 쪽에서 오른쪽 말고 왼쪽 부위에 있는 1번 치아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치아는 1, 2, 3, 4, 5, 6, 7, 8 이렇게 번호로 표시한다는 거. 근데 그 번호의 시작이 어디다? 앞니다 라는 거 기억을 해 두세요. 자, 다음 혀턱입니다. 혀는 입안에 있는 길쭉한 모양의 가루근, 횡문근 덩어리이고요. 우리가 수의적으로 이렇게 운동을 하기도 하고 음식이 들어오면 무의식적으로 운동을 하기도 하죠. 혀에서는 중요한 부분은 이 혀유두, 설유두라는 점막돌기가 존재한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점막돌기에 의해서 우리가 맛과 온도, 압력을 감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혀에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뭐다? 혀유두다. 혀유두는 영어로 파필라입니다. P-A-P-I-L-L-A. 파필라가 유두를 이야기를 해요. 파필라, 혀유두. 혀유두는 크게 4가지 종류로 나누어져 있어요. 실유두, 버섯유두, 입새유두, 성광유두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요. 여기에서 특징을 하나씩 살펴보자면 이 실유두가 숫자가 가장 많지만 미뢰라는 맛을 느끼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고요. 그리고 버섯유두라는 건 버섯 모양의 붉은색 가지고 있고 입새유두 혀의 바깥쪽 부분에 있고 아기한테 유아한테서만 발달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성광유두, 유곽유두라고 하는 거고 여기 있죠. 영어로는 circumvallate papilla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써볼게요. circumvallate papilla. 여기에는 맛을 느끼는 맛봉오리, 미뢰, 테이스트 버드가 가장 많이 존재를 한다고 해요. 한 개의 이 성광유두에 약 200개의 미뢰, 테이스티 버드가 존재를 한다고 합니다. 테이스티 버드. 자, 기억해야 될 단어. 혀에는 뭐가 있다? 혀유두, 설유두가 있다. 이름 뭐다? 파필라다. 파필라 중에는 성곽유두, circumvallate papilla라는 것에 맛봉오리, 미뢰, 테이스티 버드가 가장 많이 존재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이 circumvallate papilla 단어까지는 알 필요 없으실 것 같고요. 여기서 여러분들 요 papilla라는 단어 그리고 테이스티 버드라는 단어 기억을 해두세요. 자, 혀유두가 뭐한다? 미각, 단맛, 짠맛, 쓴맛, 신맛 요거 그리고 온도, 압력을 감지를 합니다. 미각, 온도, 압력을 감지합니다. 다음 중 혀에서 느낄 수 있는 미각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기 1 단맛, 보기 2 짠맛, 보기 3 감칠맛, 보기 4 쓴맛. 이러면 답 뭐죠? 감칠맛이죠. 그죠? 요런 유치한 문제가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자, 혀를 지배하는 신경은 운동신경과 감각신경이 있어요. 운동신경은 설하신경이라고 하는 혀 밑신경 12번 신경이고요. 이게 운동을 지배하고요. 그리고 감각신경은 설신경, 3차 신경에서 이렇게 빠져나오는 신경이라고 해요. 설신경, 그리고 고삭신경. 고삭신경은 안면신경에서 빠져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설인신경, 미주신경이 혀의 감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게 있죠. 이런 것들 좀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요. 굳이 한 가지 기억을 한다면 여러분, 혀의 운동은 설하신경인 12번 신경이 지배를 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세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뭐다? 혀에는 혀유두 파필라라는 게 존재를 한다. 파필라에는 맛을 느끼게 하는 테이스티버드라는 게 존재를 한다. 이 테이스티버드를 통해서 우리는 미각, 온도, 압력을 감지할 수 있고 단맛, 짠맛, 쓴맛, 신맛 요 4가지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혀의 운동을 지배하는 건 뭐다? 혀 밑신경, 설하신경이다 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혀 조금 더 이어서 가볼게요. 혀에는 여러분 혀를 뒤로 이렇게 젖혀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여기. 혀를 잡고 있는 혀 주름띠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혀의 운동을 어느 정도 제어해주는 역할을 하죠. 근데 태어났을 때부터 이 혀 주름띠가
혀 끝까지 붙어 있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게 혀 짧은 소리가 나는 거죠. 혀 짧은 소리가 나는 게 혀 짧은 게 이 혀 설소대 단축증이라고 하고요. 앙킬로글로시아라고 합니다. 앙킬로글로시아. 혀가 짧으면 어떻게 돼요? 발음도 짧은 소리가 나죠. 기긴 끙깍도 이런 소리 하게 되죠. 그리고 연화장애, 삼키는 것도 불편해요. 삼킬 때 꿀꺽 혀를 이용해서 삼켜야 되는데 그것도 잘 안 돼요. 그러면 5살 이후에, 그 전에 5세 이전의 아기들은 얘가 아기여서 혀 짧은 소리를 하는지 혀가 짧아서 짧은 소리를 하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5세 이후에는 만약에 이 아이가 혀 짧은 소리를 한다, 그런 경우에는 병원 가서 검사를 받고 이 앙킬로그로시아라고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설소대 절제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설소대 절제 수술의 영어 이름은 프레노토미이고요. 앞으로 우리 나온다 할 때 프론트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 앞으로 프론트, 요 프레노, 이거를 토미, 자른다 라고 해서 프레노토미입니다. 이게 뭐 있을 때 한다? 설소대 단축증, 앙킬로글로시아 있을 때 한다라는 거, 혀 주름띠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죠. 자, 그리고 다음 우리 입에서 기억해야 될 것들이 아까 입천장 팔레이트랑 침샘, 셀리발리 글랜드, 이 두 가지를 기억해달라고 말씀드렸었죠. 낯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좀 중요하기도 하고요. 자, 침샘, 타익선, 셀리발리 글랜드입니다. 여러분, 우리 막 배고픈 상태에서 시큼한 거, 뭐 레모네이드 이런 거 생각하면은 혀 이렇게 턱 옆이 약간 쪼이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게 쪼이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게 그쪽에 있는 침샘에서 침이 나오기 때문이거든요. 그게 셀리발리 글랜드이고요. 우리 몸의 침샘은 크게 3개가 있어요. 근데 이 큰 침샘 말고도 입안에 있는 그 중층 편평 상피 내에서 작은 침샘들이 존재해서 여기서도 침이 나오지만 이 중층 편평 상피를 벗어나서 독립된 기관을 형성한 큰 침샘이 3개가 존재합니다. 이 큰 침샘은 대구강선, 메이저 셀리발리 글랜드라고 부르고요. 이 큰 침샘은 귀밑샘인 이하선, 그리고 턱 밑샘인 서브만디블라 글랜드, 그리고 혀 밑샘인 서브링규얼 글랜드, 이렇게 3가지예요. 요건 다음 페이지에 이야기를 할게요. 우선 침은 IgA를 통한 면역작용을 하고요. 그리고 입안 위생을 위한 청정작용, 미각, 발성을 보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마스크 너무 끼고 있으면서 말 많이 안 하면 입냄새 나잖아요. 근데 말하면서 나오는 침 같은 것들이 입안을 청정작용을 하는 거죠. 침의 주요 성분은 아밀라제이고요. 아밀라제는 탄수화물을 분해합니다. 그래서 입에서 들어와서 탄수화물을 씹자마자 아밀라제로 인해서 분해가 되어서 넘어가는 거죠. 침의 분비량은 하루에 1에서 1.5리터 정도, 그리고 이거 DAT가 아니라 DAY입니다. 그리고 그 산도는 6.5에서 7.4 정도인데 교과서에 따라서 약산성으로만 표시한 경우가 있고요. 중성이라고 표시한 교과서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모든 레인지를 다 털어보면 6.5에서 7.4 정도 약산성에서 약알칼리성이다. 해서 좀 더 알칼리성에 가까운 성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셀리발리 글랜드 중에 메이저 셀리발리 글랜드인 대구강선, 큰 침샘 3가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큰 침샘은 귀 밑에 있는 귀밑샘 이하선, 페러토이드 글랜드, 그리고 턱 밑에 있는 아카선, 서브만디블라 글랜드, 혀 밑에 있는 혀밑샘, 설하선, 서브링규얼 글랜드, 이렇게 3가지가 있죠. 귀밑샘부터 볼게요. 페로타이드 글랜드 이하선이고요. 이하선 하면 아마 생각나는 게 있을 거예요. 이하선염. 이하선염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같은 말이 볼거리예요. 볼거리 한 번쯤 걸려보신 분 있죠? 볼거리 이름은 멈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멈스는 우리가 아기 때 맞는 예방접종 MMR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만큼 많이 걸렸다는 거겠죠. MMR이 멈스, 미즐즈, 루벨라, 이거 3가지가 모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하선염 걸렸다, 볼거리 걸렸다라고 하면 턱이랑 볼 쪽이 이렇게 붙는데 거기가 바로 이 페라토이드 글랜드 이하선이 염증이 생겨서 부어오르는 겁니다. 귓바퀴 아래에 있는 가장 큰 침샘으로 염증이 생겼을 때 우리가 이하선염, 볼거리, 멈스라고 부르고요. 다음 중 메이저 셀리발리 글랜드 중에 염증이 발생되었을 때 이하선염, 볼거리로 이어지는 침샘은 어디인가요? 그러면 페라토이드
글랜드를 골라야겠죠. 그죠? 여기서는 물과 같은 침, 장액성 아밀라제가 분비가 되고요. 지배신경은 설인신경입니다. 자, 그리고 턱 밑샘 아카선입니다. 하악선 아니고 아카선이에요. 서브 만디뷸라 글랜드예요. 턱 아래쪽에 있는 이제 글랜드 샘이라는 거죠. 침 분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70% 정도. 장액성 침인 아밀라제, 그리고 점액성 찐득찐득한 침인 뮤신이 같이 나오고요. 안면신경 7번 신경에 의해서 지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혀 밑에 있는 서브링규얼 글랜드 같은 경우에는 찐득찐득한 점액이 주로 나오고 있고요. 여기도 똑같이 안면신경 7번 신경에 의해서 지배가 되고 있어요. 여기서는 우리 이거 기억할게요. 물론 요 큰 침샘 3개의 이름 다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귀밑샘 이하선, 페러토이드 글랜드, 그리고 턱 밑샘 아카선, 서브 만디뷸라 글랜드, 혀 밑샘 설하선, 서브 링규얼 글랜드, 그리고 볼거리가 어디서 생긴다? 이 페러토이드 글랜드에서 생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작은 침은 소량으로 분비가 되고 신경지배 없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분비가 되고 있고요. 자, 다음은 이 기관 존재 자체를 우리가 꼭 기억을 해둬야 돼요. 인두, 파링스예요. 인두, 파링스, 인두, 파링스. 인두가 왜 중요하냐면요. 인두는 소화계통으로서 입과 식도를 연결하고 호흡계통으로서 코와 후두를 연결하는 곳입니다. 즉, 정리해서 음식물의 통로와 공기가 통로가 서로 교차하는 지점이에요. 숨도 쉬고 음식물도 지나가고 한다는 거죠. 다음 중 음식물의 통로와 공기의 통로가 동시에 교차하는 지점은 무엇인가? 호흡기계와 소화기계를 동시에 기능하는 부위는 어디인가? 그러면 파링스, 인두를 골라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 굉장히 인두의 중요한 특징이고요. 인두가 어디냐면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여기부터인 거죠. 자, 인두 편도, 그리고 코 인두, 입 인두, 후두 인두 이렇게 나뉩니다. 코 인두 부분은 코에서 숨이 꿀꺽 넘어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콧물 많을 때 콧물 이렇게 해가지고 삼키면 막 입으로 넘어오잖아요. 이제 그게 코 인두랑 입이 연결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입에서 음식물 꿀꺽 삼키면 제일 처음 넘어가는 입 인두, 그리고 후두와 만나기 직전 부위 후두 인두, 이 세 군데가 모두 인두입니다. 이름은 무엇? 파링스. 파링스랑 우리가 잘 헷갈리는 게 후두 라링스예요. 라링스, 후두는 호흡만 가능한 부분이에요. 즉 공기만 들어온다는 거죠. 이 후두, 라링스에 공기만 들어와야 되는데 음식물이나 물이 들어오면 살에 들렸다고 하죠. 살에 들린 기침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못하게 하는 게 여기 이 부분에 있는 에피글로티스 후두 덮개입니다. 에피글로티스, 라링스 이것들은 호흡기계에서 다시 볼게요. 우리가 지금 기억해야 되는 거는 인두, 파링스입니다. 자, 인두의 기능은 음식물의 통로 되고요. 공기 통로 되죠. 근데 공기가 지나가긴 하지만 진짜 공기가 들어가도록 하는 거는 에피글로티스라는 후두 덮개가 막아주고, 그리고 파링스를 다음에 공기가 지나가는 곳은 어디다? 라링스다. 후두, 라링스. 그리고 이 인두는 귀랑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귀는 바깥귀, 외이, 그리고 가운데 귀, 중이, 그리고 속귀, 내이로 이어져 있는데 가운데 귀, 중이랑 연결이 되어 있어서 중이 압력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행기 이렇게 후 탈 때 압력의 변화가 생기면서 귀가 먹먹하잖아요. 그때 침을 꿀꺽꿀꺽 삼키면 귀가 뻥 뚫리는 걸 느낄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인두와 중이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인두 안에는 인두편도 파랭지얼 톤실이 존재하는데 이 톤실은 면역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기 같은 게 걸렸을 때 우리 톤실에서 막 사운하느라 편도가 부어오르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발성, 목소리 내는데 도움을 줘요. 공명 소리가 울리고 소리를 조절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인두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무엇? 소화기계와 호흡기계가 서로 교차하는 지점이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단어는 파링스, PHARYNX입니다. 자, 다음은 식도이고요. 근데 식도는 진짜 음식물이 꿀꺽하고 지나가는 부분이죠. 우리 좀 지루할 수 있으니까 이번 시간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또 소화기계 이어서 식도, 위, 소장, 대장 부분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우리 다음 영상 이어서 바로 만날게요. 안녕.